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더 이 중대본 상황실 보고보다 더 빨리 그 보고받았던 이유는 뭐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고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경찰 대응 체계도 매우 부실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구청 또 경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모습입니다. 10시 15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2분 뒤 17분경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현장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48분 뒤에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가 되는데 이 행안부 상황실에 상황이 접수된 것은 112가 아니라 119 소방청을 통한 상황이 접수가 되고 23시 01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을 통해서 보고가 이뤄집니다. 이건 역시 경찰이 아니라 소방청을 통해서 접수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제 사건을 알게 됐을까? 무려 대통령보다도 훨씬 뒤에 11시 19분에 상황실 문자, 이건 역시 소방청을 통한 문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더 늦게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은 이보다도 더 늦은 시각에 11시 36분에 용산경찰서장과 부재중 통화를 하던 도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언제 알게 됐느냐? 자정이 지난 자정 14분에 첫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 금방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 보고 체계가 맞습니까? 이게 아래 단계에서부터 착착착착착착 가서 대통령까지 일사천리로 착착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보다도 먼저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경찰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을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 나타납니다. 112 상황실에 있는 상황관리관은 어디서 뭐 했는지 보고를 누락하고 상황 접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저는 뭐 어떤 사태의 책임 이전에 예. 행안부 장관, 행정과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반면교사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예컨대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엄청난 재난들이 오고 있고 서울이나 전국을 비롯해서 도시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되고 디지털 대전환이 오고 있는 웹 3.0 시대의 행정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될 때 이상민 장관과 같은 어떤 법조인의 역량만 가지고 또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처음에서 한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경찰국,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장악 이런 생각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체제 그리고 또 용산구청장의 첫 발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축제 아니다. 이건 현상이다. 결국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이태원 문화축제는 자기네들이 주최했기 때문에 축제고 케어할 수 있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라도 이거는 뭐 매뉴얼상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용산구청장의 이제 거취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 왜 이런 허점이 노출된 겁니까? 이 보고 체계를 저도 국방부 차관 시절에 이제 이런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10시 48분에 약간의 동파 개념을 합니다. 동시 전파. 이거는 위기 관리는 재난 같은 위기 관리는 개통을 따라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전파 개념이에요. 직계관계지. 동파를 했어요.
행안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예. 근데 대통령한테는 대통령까지는 13분밖에 안 걸렸어요. 예. 전파 받아서 대통령 상황실에서는. 근데 행안부에서는 이걸 정관은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31분이 걸리느냐. 이해가 안 가는. 바로 부분이에요. 직속 기관이 행안부잖아요. 그런데 직속 기관을 떠나서 동시 전파를 했는데 대통령이시. 동시 전파를 했는데 행안부는 대통령실보다도 너무 늦게 받는 거죠. 거기다가 경찰청 상급 예. 경찰청이 접수한 것 또 서울청 받는 거 경찰청장이 받는 이런 부분에서 이 개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10시 48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파했는 것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행안부 장관한테 전달되는 시간이 어떻게 대통령보다 늦을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보다가 이 부분은 지금 뭐 조사 중이고 이렇게 감찰 중이라지만은 따져봐야 되는데 위기 관리는 철저히 동시 전파가 돼야 됩니다. 예. 지휘를 따라서 계장이 받아가 과장한테 보고 과장이 실장한테 하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시대가 예. 아니고 철저히 이런 부분은 동파 개념, 동시 전파 예. 개념 적용돼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제 여건이시지만 여건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감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건 야건을 따질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여야를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이 비극 앞에서 절차성이 어떤 문제, 동시 전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동시 전파가 돼가 그것이 상급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게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조치권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명백히 시간 오차가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두둔하고 뭐 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로 진실을 보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진실을 우리가 찾아내서 재발 방지책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여야를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여야 간에 뭐 정쟁이냐 뭐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빨리 고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요, 진실을 걷고 예. 전파가 왜 지연됐는가? 그 부분을 어떤 빨리 마인드 찾아야- 때문에 어떤 절차와 규정 때문에 잘못된 걸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우리 최 의원님. 네. 자꾸 이제 뭐 세월호 참사랑 이제 비교하는 게 또 이제 당시에 이렇던 유족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 우리가 모든 보고 체계나 사회 시스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 만들고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보고 체계 문제는 더 철저하게 바꿨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예.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계에서도 이른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유사한 징후들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발생한다. 작은 사고들이. 그러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예. 보험업계에 그 설계를 했던 하인리 박사가 만든 하인리 법칙인데 예. 이 징후들이 사실 계속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해보다도 이 전해보다 인구가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배로 늘어났고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왔는데 예. 이번은 충분히 그 예견됐던 사고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최소한 10만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대형 예. 그 정말 용산구에서는 아주 일어날 수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대단히 큰 군집 규모 행사인데 여기에 관할 구청장, 해당 자치단체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저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구청장은 아마 서울시에 소속된 3급, 4급 예.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뛰어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 예.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 지휘는 역시 선출직인 구청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당 지방 시군에서 10만 명 단위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해당 시장 군수가 예. 조치라고 현장에 나갔겠죠. 그런 것들도 아쉽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 만약이라는 건 그 왜 단어를 쓰냐면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입니다. 그러나 그 만약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예. 이게 일파만파의 재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위에는 밑에 앰뷸런스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안전 펜스를 쳐놔야죠. 그래야 사고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행정의 역할인데 그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만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비율을 두신 것 같습니다. 벼랑 밑에 앰뷸런스를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벼랑 위에 안전 펜스를 쳐야 된다. 쳐야죠. 예방을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고 난 뒤에 수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그 지금 경찰이 아주 신속하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보직 해임시키고 유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당시에 이제 상황관리관이었어요. 112 상황실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두 분이
뭐를 했을까? 이제 경찰에서는 근무태만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무태만으로 보고라든지 상황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해서 뭐 보직해임이라든지 대기 발령 조치의 근거로 들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 진보 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다 보니까 모든 기동대 인력이 다 거기에 투입됐습니다. 뭐 이분들도 다 거기 신경 쓰느라 이태원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가 아닌 행사에, 그렇죠? 용산구청장 말에 의하면 축제가 아닌 행사에 5만 명이 도모이든 뭐 골목길이 꽉 막히든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책임지는 선에서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일선 이태원 파출소 직원 20명이 이계조로 돌아가는 그 파출소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사고 원인이 다 끝나는 건가? 책임이 끝나는 건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더 윗선으로 적어도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백승조 의원님 동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최초의 참사 당일 18시 34분에 압사가 예상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112 지령실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해당 그 파출소에 지령을 내리라고 지령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런 그 신고가 들어왔다. 거기 나가서 빨리 상황 확인하고 예. 그것을 전파해라. 그러면 거기 나간 경찰관들은 동파, 그러니까 무전으로 모든 용산경찰서 전 직원한테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죠. 오늘 이렇게 112 지령실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병력 몇 명이 나와서 상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 지령실에서 내린 지령하고 비슷하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예. 질서가 지금 무질서하고 해서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 더 많은 증원 경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무전으로 동시 전파를 해야죠. 그래야 서장도 듣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안 한 거죠. 처음부터 112 지령실이 똑바로 지령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빨리 가야 된다는 지령을 예.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용산경찰서도 이것을 도외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출동이 되지 않았고 현장 출동이 되지 않았으니까 확인이 안 됐고 이 상황을 모든 용산경찰서 직원들에게 동시 전파 무전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경찰서장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112 지령실이 처음부터 지령을 잘못 떨어져서 예. 이게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현장 경찰관이 가서 파악을 했더라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압사 사고 예상되니까 기동대를 출동시키든지 빨리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사람을 모으려면은 그 위로 계속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고가 안 되니까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고 결국엔 참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용산경찰서와 112 지령실을 맡고 있는 서울청의 그 총경이죠. 그 분은 유미진 총경에 대해서 지금 일단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분들을 지휘 감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 수밖에 없죠. 이분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왜 무전을 치지 않고 자꾸 전화로 얘기를 했을까? 서울청장은 전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무제중 전화. 근데 이 상황이 왜 무전으로 빨리 퍼져서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소방은 벌써 출동해서 소방무전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소방무전은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많고 순천향병원으로 가려니까 차가 안 빠지고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무전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또 공유가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을 맡고 있는 행안부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습니다. 그 대목을 좀 하나하나씩 이제 좀 자세히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직후입니다. 10시 17분인데 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수많은 시민들이 막 길거리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뭐 난리가 났죠. 사망 당시 심정지로 알려진 사람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경찰서장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경찰청장이 부재중 전화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각이 무려 1시간 뒤인 11시 36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 17분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1시간 20분 뒤인 11시 36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면서 집에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면서 상황보를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람이 죽은 걸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직속상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시간 뒤에? 그러니까 이분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산서장이 22시 17분 도착이니까 참사가 난 지 한 2분 정도 후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한 자체는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장악도 안 되는 거고 상황 예. 판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는 것밖에는 달리 유추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예.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같은 경우도 46분 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1시간 5분 후에 알았다는 것이고 서울청장은 1시간 21분, 예. 경찰청장은 1시간 59분 후에 알았다는 건데 전 이것도 아주 문제입니다만 아마 대통령실에서 국정상황실에서 최초에 아마 이 소방청에서 예. 내용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46분에 받았으면 다시 재전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예. 그럼 국정상황실에서 이 사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거고 국민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든 청장한테 재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거꾸로 경찰청장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알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 체계도 문제입니다만 보고와 관련해서 재난대응 시스템이나 위기관리센터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왔으면 이것도 다시 전파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없었다, 국가가 없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레토릭이지만 수사인지만 알았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보고 체계도 문제입니다만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 지시를 이행해서 예. 사태를 수습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소위 대통령실을 필두로 하는 위기관리 시스템 자체 내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다. 예.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방향 자체와 관련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예.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 일상적인 재난 관리가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원인 조사를 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와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 보고 라인도 문제입니다만 보고가 된 이후에 예. 다시 재전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우리가 본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아래로 전파하는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경찰서장의 이제 수상한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유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이제 당시 112 상황실이었습니다. 여기는 112 상황실은 총경급 간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 참사가 발생한 시각에 이 유미진 총경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112 상황실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당직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광화문 집회 현장 관련된 뭔가를 이제 뭐 하고 있었겠죠. 어쨌든 상황실에 없고 본인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본청 청장에게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했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 상황을 보고받으면 동파 개념도 있고 예. 상관한테 전화를 드리면 부재중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 우리가 왜 기관장들한테 보좌관을 둡니까? 예. 기관장 보좌관을 두면은 그 기관장이 다른 업무나 다른 개인 일이 있으면은 예. 그 옆에 스태프들한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연결이 되어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그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날 저녁 여러 가지 제한 소요가 있었고 또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됐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11시 8분에 대통령께 보고가 된 거예요. 1분입니다. 11시 1분. 11시 1분에. 예, 예. 11시 1분에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21분, 20분 정도 지나서 대통령이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냈으면은 21분에 했는데 예. 경찰청장이 12시 넘어서 0시가 넘어서 예. 14분, 0시 14분에 그 지시 대통령 하명 사항을 조치 사항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 대통령이 일찍 보고를 받아서 11시 21분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경찰청장에게 전달된 것이 0시 14분이다. 예. 이런 부분요. 진짜 뭐 우리가 예. 철저히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건 정말 잘못된
위기관리 체제다 시스템 예. 유구무원입니다. 예. 예, 지금 뭐 특별 감찰팀뿐만 아니라 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과 함께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조치가 있었는지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은 112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 경중에 따라서 이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4단계에 걸쳐서 이제 긴급 명령이 5단계에 걸쳐서 이제 긴급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코드 제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코드 제로와 코드 1인데 112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코드 제로와 코드 1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가 제일 가깝잖아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을 빨리 현장으로 출동시켜가지고 야 정말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빨리 보고해라.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장 출동이 안 갔어요.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112 신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한 10배는 더 들어왔대요. 압사 신고 말고 뭐 도난 신고, 뭐 다쳤다는 신고, 싸움 신고 뭐 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코드 제로와 코드 1, 압사에 준하는 그 코드 1과 코드 제로가 발동됐을 때는 당연히 갔었어야죠. 출동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코드 제로와 코드 1에는 협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조해가지고 빨리 현장 대응을 하라는 게 매뉴얼에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다. 근데 그것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말하자면 안전관리 시스템이 너무 이제 관성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 매너리즘에 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 빠지고 그러니까 늘 이태원에는 많이 모였고 늘 이태원에 주말에 붐볐고 근데 작년 헬로윈 한 5만 명 왔는데 넘어갔고 사고 없이 갔고 네, 올해 10만 명 온다는데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큰일 있겠어요라는 그런 일과 관행 이른바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근데 경로 의존성이 우리가 가끔 보면은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뭐 술이 취해도 늘 가는 길에 가듯이 그런데 그거는 일상에선 관계없는데 안전 매뉴얼에서 경로 의존성은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게 관행이고 타성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만약은 발생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너지면 이건 댐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경찰, 그다음에 관성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112 신고 시스템,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총리도 나서서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이 다시는 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저는 그게 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소부화 가운데 이제 늑대가 나타나더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죠.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거짓말에 다들 관성적으로 이제 또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믿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한 게 이제 10시 15분 무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고 인명 구조를 위해서 모두가 총력을 다하는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불과 몇십 메타 떨어져 있는 다른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춤을 추고 여전히 헬로윈 축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꺼달라 지금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시각이 다음날 새벽 1시 35분입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경찰 인력들이 주변 술집을 다니면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음악을 꺼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물론 파티를 즐기고 있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구청의 역할입니다. 우선은 구청이 주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격하게 더 들어가 보면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와 상인연합회가 주도한 민간 주도의 흐름이라고 보아진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사전 협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안일하게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음식업 중앙회라든지 실제로 그런 술집과 관련해서 직접 바로 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상인연합회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특구연합회를 통해서 전체 상인들한테 이 사건이 빨리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구청의 작업들이 제일 빨라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경찰이 사고 났습니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단속권자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 나옵니다라는 걸 누가 합니까? 그런 구청의 역할들이 없었고 또 하나는 CCTV가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간보다는 AI가 낫다.
예. 저는 오히려 매뉴얼보다는 지금 시그널의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예를 들면 코드 1, 코드 2는 코드 1은 아동 범죄나 살인 범이 예. 이 앞에 인지를 잡고 있을 때 출동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급이군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이나 사람이 많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하고 살인 범죄가 바로 아동을 인질로 잡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동을 안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매뉴얼에 탓할 게 아니라 시그널을 봐야죠. 이건 보통이 아니네. 그런 것을 용산구하고 실제로 상인연합회하고 경찰이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고 포괄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디스플린 기강의 문제인데요. 기강. 이게 그 이기 신호를 보내고 그걸 받는 사람들이 어떤 긴장감, 예. 기강의 문제, 그 옆에 영업하는 사람들 기강의 문제 있는 사회적 전체적인 어떤 기강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아니냐, 해이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언론 속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도 사실은 10시 정도 되면 이 SNS 받으면 브레이크 뉴스에서 전 언론이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뭐 정부에게만 책임을 하고 언론들도 빨리. 이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 뉴스를 그 속보 긴급 속보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 이 전체에 예. 알렸더라면 조금 예. 뭐 경찰청장도 좀 빨리 알았지 않겠어요? 저희 그래서 그런 언론도- 부분에서 언론도 예. 이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예.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들도 좀 자성할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유튜브에 먼저 이제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 영상들이 돌았고 그걸 이제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언론사들마다 11시 전후로 이제 긴급 속보를 전하고 뭐 특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책임을 좀 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은 그럼 뭘 했는가? 이 비난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 비난이 과연 타당한 비난인지 아니면 이 비난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팩트, 또 다른 진실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태원 파출소 직원을 탓할 일인가? 먼저 이 경찰 직장 협의회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출소를 가보니까 11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신임 경찰관들이더라고요. 1년에서 3년 된 신임 경찰관들이 과연 감찰을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 사실 그 조사를 받는다는 건 되게 좀 두려움이잖아요. 감찰을 하다 보면 경찰 내부에서 그 약간 먼지털이식 감찰이라든가 이 사건과 별개의 기존의 뭐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감찰 조사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사고 현장 맞은편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조금만 더 현장을 잘 관리했더라면, 조금만 더 인원을 통제했더라면, 차량을 통제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첫날 비난이 쇄도했죠.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감찰 대상이 되면서 블라인드 앱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은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올린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이태원 할로윈 행사가 있기 전에 20명 갖고는 그 인원을 통제하기 어렵다. 기동대를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것을 용산서에서 묵살을 했는지 서울경찰청에서 묵살을 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태원 파출소 직원 입장으로는 우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명 갖고는 그 많은 인파를 통제하기 어려우니 행사 당일날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은 당일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기동대가 다 글로 가야 돼서 인원이 없다였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상황 판단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 내용들을 추적하다 보면 점점 공포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 예.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건데 3, 4, 4일 전에 서울경찰청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태원 파출소장한테 헬로윈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태원 파출소장이죠.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교통기동대가 필요하다. 네, 근데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근데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당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산서에서 서울경찰청에게 기동대 경력을 좀 지원해달라. 9시. 예. 요청을 했는데 예. 이것도 지금 뭐 서로의 말이 다릅니다만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9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명 정도만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서울지방청에 소속돼 있는 기동대 5,000명은 전부 집회에 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한 단위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인데 모든 과정 자체가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헬로윈 축제라고 제기되는 이태원에 대한 예. 모든 보고 내용들과 조치 이행 요구 사항들은 다 무시가 됐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집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집회에 집중됐을까? 그러니까 경찰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대목이 거기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매우 공권력이 정치화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집회에서의 충돌이 더 클 수도 분명히 있겠죠. 예. 하지만 이미 경찰이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상을 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조현상이 다 있었잖아요. 당장 전날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고가 왔었고 예. 당일도 말씀하신 11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었고 예. 그 내용을 들어봐도 처참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예. 경찰 라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곳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기로 감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 그러면 파출소에 계신 20명의 경찰관에게 물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전체적인 경찰 어떤 위기관리 대응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지 그냥 꼬리 자르듯이 파출소에 계신 20분의 잘못으로 치환시키는 건 좀 매우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파출소 직원 경찰은 20명 남짓이었지만 주간 교대 인력도 퇴근하지 못하고 같이 남아서 일을 했으니까 이보다는 더 많았을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평소보다도 2배 정도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137명입니다. 그럼 이 137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가? 뭐 교통을 통제하고 인파를 통제해서 일방향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뭐 확인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들 중 상당수는 사복 경찰로 해서 마약 단속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이태원 인근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원 파출소에 뭐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한 60여 명이 근무하는데 11명씩 조를 짜서 하죠. 두 개 조가 이제 20여 명이 이제 그날 저녁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 이 초임 경찰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25일에 기동대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예년 수준에서 그냥 그 요구 사항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판단이거든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경찰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지. 파출소에서 그런 그 치안 소요라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치안 소요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불안해하는 그 초임 경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조사도 절차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행정적 판단이 요구됐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 진행 지금 착수 단계잖아요. 그분들 집중적으로 하고 꼬리 자르게 한다.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예단이고요. 대통령도 언급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정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 했으니까 그 젊은 경찰관들을 괴롭히는 그 정도 꼬리 자르식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정적 판단에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야 되죠. 최근실 의원님, 그러니까 밤 9시에 광화문 집회가 끝나서 그 5천 명의 기동대 중에 일부가 이태원 현장으로만 넘어왔어도 10시 15분에 참사가 벌어졌으니까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기동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침부터 집회 현장에서 근무를 섰는데 밤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녹초가 됐겠죠. 또다시 새로운 이태원 현장으로 출동하라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변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때 기동대 인력이 좀 충분히 이태원 현장으로 가서 교통 통제도 하고 인원 통제도 했더라면 하는.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용산서가 인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이게 파출소 지구대는 생활안전과 소속일 건데 생활안전과장이 파출소에서 일단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112 지령실에서 계속 그 지령이 떨어져서 파출소로 전달이 됐을 테니까. 그럼 파출소에서는 아마 생활안전과로 그 본서로 연락이 갔을 거죠. 이렇게 지령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생활안전과가 판단을 해야죠. 아, 이거 서장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다. 근데 그 보고가 용산서장으로 안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장도 제대로 몰랐던 거고 그 용산서장이 서울청장한테 빨리 보고만 했어도 예. 그 시각을 한 9시쯤에 그걸 상황을 인지하고 서울청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으면 서울청장이 작년보다 예. 더 많이 왔어? 거기도 문제가 있겠네. 그럼 서울청장이 빨리 인력을 보내거나 그리고 뭐 교통 통제를 좀 더 하거나 예.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용산서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걸 다 통제를 못 하니까 어차피 서울청장한테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서울청장까지 보고가 된 게 23시 30분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게 예. 참사가 예정됐다는 거죠. 아주 참 매우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 정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장의 행보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이 헬로윈 대책회의가 열린 10월 27일 날 대책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부청장이 이제 구청장의 밑에 있는 부구청장이 이제 행위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디를 갔느냐? 어르신 물품 후원식 등 관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로윈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코로나 풀리고 나서 노마스크 행사니까 올 거라는 것이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날 29일 날 지방의 지역에 내려갔다 옵니다. 거기 축제 행사에 갔다가 8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귀가를 합니다. 귀가하는 과정에 차가 막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을 걸어갑니다. 맞은편 길을. 그럼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 왜 인지를 못했을까 위험을.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산구청장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가 되는 행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물품 나누기 행사라든가 그런 쪽은 본인이 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득표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갈 거라 판단했습니다. 선출직이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선거를 준비한 아무래도 그건 예. 국회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쳐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분명히 그 현장 근처를 지나쳤잖아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10만의 인파를 놓고 구청장이 거기서 판단을 못했다. 지금 이 상황들이 내 관내를 지나가는구나 정도의 인식을 가졌다면은 차 타고 쉰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 이태원 인근은 이미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예. 아니 나중에 순찰차하고 앰뷸런스 진입이 안 되는데 다른 차량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저는 박 부청장이 그 정도 판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각 내려서 현장에서 본인이 용산구청장 아닙니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관내 네트워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게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경찰 그리고 구청 또 행안부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명을 좀 달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은 이제 어디까지 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랑 중대본 때문에 먼저 이동해야 되겠다.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무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혹시 사퇴 의사 밝히셨나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사퇴 의사 네. 따로 네, 죄송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검토 가능한 일과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일의 순서고 네. 그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을 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진상규명이나 사태 수습을 할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왜곡되고 진상이 가려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태의 수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파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이 즉각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이 책임론 얘기가 계속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초에는 이제 참사가 알려지고 나서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지휘 체계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경질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이상민 장관은 어제 대통령을 수행해서 분향소에 참배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고 윤익은 경찰청장만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상민 장관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자 해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하고 수습하고 뭐 사퇴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테고 저는 이걸 철저하게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면 국민 눈높이, 국민의 가슴 눈높이, 가슴 높이,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지인, 국민 눈높이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이미 집권 여당으로부터 또 많은 정치인으로부터 또 이 국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이상민 행안 장관이 이 책임 추상 같은 책임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자 해지 또 선 조사 후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돼 이런 부분요.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 가슴,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조속히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너무 답이 너무 예측 가능한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저는 정무적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거 수습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당장 물러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자 그럼 수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 사퇴를 하게 되면은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차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럼 서울청장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이 사태 수습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수사에 착수했고 특별감찰반이 지금 착수가 됐기 때문에 좀 국민 감정도 지금 있어서 조속한 결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그 총체적인 걸 가지고 저는 총리라든가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좀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종 상태로서 대통령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리된 최종 상태의 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그때 저는 거취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순차적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오히려 다음을 위한 그런 어떤 발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경질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사고의 원인과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린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밑에 부하 지휘관들이 늦게 보고를 해서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사고 책임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다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가장 무거운 책임은 행안부 장관이 있는 것이죠.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서 절대로 책임을 면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 특히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를 행안부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의 책임을
총체적으로 행안부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러나 최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장관이 지금 당장 나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진상을 규명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진상이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진상을 규명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떠나야지 지금 떠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한 뒤에 그리고 형사적으로 책임질 분들은 또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것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분들은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고 행안부 장관 지금 급선무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힐 만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사퇴를 하든지 경질을 하든지 뭐 파면을 당하든지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국을 밑에 산하로 뒀습니다마는 정작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도 그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가 행안부가 해야 된다고 명백히 말씀해놓고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지휘 통제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렇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놓고 수사권도 없는 국회가 뭘 진실을 밝히겠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그런 점,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 날 행안부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 점, 그런 점 등을 고려하고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경찰出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면 명백하게 원인, 사고 원인과 또 책임, 소재 이거 다 밝힐 수 있어요? 뭐 그것을 밝히는 부분들은 뭐 어쨌든 뭐 새로운 경찰을 부르든 어쨌든 그 조사서에 의한 조사위원들로 인해서 밝힐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참사와 국가 관련 전체의 위기체로 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들을 다 경찰한테 줘서 경찰 인력들이 수사하느라 또 시위 막느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인원에 있어서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매우 얄밉게도 수사할 책임이 없다 검찰이 대형 재난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때요? 공수처도 없습니다. 공수처도 경찰 수사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지. 고위공직자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뭐 사실은 4분의 1만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의장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으로라도 예. 국정조사를 하던 새로운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태가 거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상수로 보기 때문에 국면 전환 이후에 다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여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 저 당파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서로 제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예, 어쨌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서 이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예, 국정조사가 그러면 정말 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일단 해서 조사 주체를 좀 정해야겠죠. 저는 예를 들어 지금 그 옆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단어를 던지게 되니까 이 논쟁으로 다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 내용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 저런 한마디를 던지고 나니까 여당에서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경찰 스스로가 경찰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원리라면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검찰에게 제기된 문제 검찰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조직을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또 예.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꼬리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과 관련된 주무부처의 장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본인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습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한 얘기가 예단과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아라. 본인이 예단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후에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 근데 미리 배치했으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든 국민이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연 이틀 조문에 같이 행안부 장관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질하지 안 하겠다는 시그널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부를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논쟁이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문제를 자꾸 이 비극 앞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비극 앞에서 정치 공세가 될 만하고 정파적으로 이해될 만한 말들은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극 앞에서 정치적 이익을 탐하고 정치적 공세. 나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다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이용해서 4분의 1의 의원이 의한 제안을 하고 그게 또 이제 조사 계획서를 내갖고 또 통과시키고 진실을 규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정치적 이익을 탐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거나 그런 거는 언동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꺼낸 거는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과 관련해서 이 검수완박과 그런 부분이 그 최고 전문가 아니겠어요 법무장관으로서 예. 그런 부분이 뭐 검토해서 나왔겠지만 사실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슨 법이 있어서 못하고 무슨 법이 없어서 잘하고 이렇게 정치 공방을 벌이는 거는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 또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야, 검수완박법이 대형 참사를 조사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되면 그때가 조정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절제하는 게 맞다. 애도 기간이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기준은 그분 피해자들과 예. 가족과 그분들의 기준에서 모든 문제를 좀 다뤄야지 정치적 이익을 좀 떠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뭐 검찰의 수사가 미비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경찰의 조사 못 믿겠다면 국정조사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국정조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야가 합의로 이거는 별도로 합의해가지고 민간 방재 전문가 그다음에 피해자 관련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차피 지금 국정조사 하려면 시간도 길어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여기에 짜임새 있게 이거를 원포인트로 이태원 참사만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예. 결론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그냥 여야 합의 여야만 가지고 정치권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가자 이거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 혹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예. 시간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 이 점은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대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로 표현할 거냐, 뭐 사망자로 표현할 거냐, 또 이 분향소에 사망자 분향소로 할 거냐, 희생자 분향소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권위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이게 합동 분향소가 정부 합동 분향소입니까? 아무런 명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는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그걸 상의하겠습니다. 참사로 봐야 되는데 사고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사가 맞죠? 사고가 아니라.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행안부는 사망자라고 표기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 저희 MBN은 참사와 뭐 희생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끔 쓰게끔 이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논란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지만 일단 뭐 기준은 정해두는 게 맞죠. 예.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건은 보통 참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사의 희생자로 씁니다. 그것이 과거의 전례였기 때문에 참사로 쓰고 희생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 뭐 중간에 용어를 쓰다 보면은 사망했다, 숨졌다 이런 어휘는 쓸 수가 있지만은 예. 공식적인 용어는 이번은 참사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자다. 이렇게 해서 영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충분한 예우를 갖추는 예. 것이 저희 국가의 도리고 많은 시민들의 도리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행정안전부 저런 공문을 보내서 논란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행정적으로 뭐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참사와 희생자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행정안전부 공문을 백의원님, 가지고 예.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죄송합니다. 정치 공방이 너무 심하다고요. 용어 알겠습니다. 프레임으로.